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벽공부 빅균입니다. 자, 이제 대략적인 문법 내용들에 대한 것들은 거의 대부분 다 살펴봤거든요. 짜잘짜잘하게 우리가 지금 찍지 않은 영상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요청을 하시면 더 추가적인 촬영들을 하겠고요. 이제 남은 부분은 중세국어, 그러니까 고대국어, 중세국어, 근대국어의 특성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오늘은 우선 본격적으로 고대국어라든가 중세국어, 근대국어를 보기 전에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라고 하는 것, 중세국어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죠. 그래서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라든가 운용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굉장히 간단한 내용들이고, 그래서 이게 짜잘짜잘하게 이렇게 한글이 이런 원리에 따라서 만들어졌구나 정도만 알면 되니까 그 내용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내용 보시면, 자, 50강에서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와 운영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은, 한글은 삼성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삼성체계. 삼성체계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데, 삼성이라고 하는 건 세 가지 소리가 모여져가지고 하나의 소리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음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도 많이 떨리네요, 이게. 성음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세 개의 소리가 모여서 하나의 소리를 형성하게 된다. 하나의 글자를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그걸 우린 성음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국어는 이제 삼성체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 나와 있듯이 초성, 중성, 종성의 삼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초성은 첫 소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강 했을 때는 기역, 이응 해가지고 이 세 가지 소리가 만나서 이제 이루어지잖아요. 소리의 자체가. 기역이 초성, 아가 중성, 이응이 종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초성은 첫 소리를 말하고, 중성은 중간 소리인데 보통 모음을 말한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중성은 하나니까 이 중성이 모음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종성은 받침 소리를 말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각각의 삼성체계라고 할 때 초성, 중성, 종성이 각각 어떤 원리에 따라서 만들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볼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매우 간단한 내용이에요. 자, 그럼 한번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 자, 이제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 해가지고 이제 초성의 제자 원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초성은 두 가지 원리에 따라서 만들어지는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상형의 원리와 가획의 원리에 따라서 만들어진다. 상형은 모양을 본떴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모양을 본떴고, 가획은 획을 추가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상형과 가획의 원리에 따라서 초성을 만들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초성은 17자이고 발음기관의 모양을 상형했다. 17자가 모두 다 발음기관의 모양을 상형한 게 아니라, 여기 밑에 보시면은 요 기본자라고 있어요. 요 기본자들이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가지고 만든 기관이다. 그러니까 그 글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음기관이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 자, 제가 조음기관을 그려볼게요. 이게 펜이 너무, 펜이 너무 떨려서 이게 안 되는데, 이게 여러분, 여기 있는 요게, 자, 요게 혀예요. 혀가 이렇게 만나는 모양. 그러니까 혀의 뒤에 뿌리가 이제 혀의 뒷부분이 여린 입천장에 닿는 모양을 본뜬 게 기역인 거죠. 그리고 혀가 이렇게 된 것들. 해가지고 혀의 끝이 윗 잇몸을 닿는 것이 니은이고요. 요거는 입의 모양. 정면에서 봤을 때 입술은 이렇게 생겼죠. 정면에 봤을 때 입술은 이렇게 생겼는데 요 모양을 본뜬 거죠. 되게 떨리네요, 오늘. 자, 이 모양을 본뜬 거고, 시옷은 이 송곳니의 모양을 본떴다. 이응은 목구멍의 모양을 본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기 때문에 상형의 원리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상형의 원리에 따라서 이와 같은 기본 글자들을 만든 거죠. 상형의 원리에 따라 이런 기본 글자들을 만들고, 이 기본 글자들의 획을 한 번 더 해가지고 이런 글자들, 획을 두 번 더 해가지고 이런 글자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초성은 상형의 원리와 가획의 원리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요 획이 더해질 때마다 소리가 강해지죠. 얘가 기역, 키읔 이렇게 했을 때 요 획이 하나가 더해지는데, 이 획은
거셈이라고 하는 자질을 가지고 있어요. 거셈이라고 하는 건 거세진다는 얘기죠. 소리가 강해진다라고 하는 자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획이 더해질수록 소리가 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 글자들을 만들고 획을 한 번, 두 번 더해가지고 기본 글자를 만들었는데 기본 글자들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요 중요한 게 요 이체자인데 이체자는 가획의 원리에 따라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글자의 기본 형태가 완전히 달라진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체라고 하는 건 모양이 다르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체자는 가획의 원리와는 크게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획의 원리에 따라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아예 기본 글자에서 형태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체자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 병서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병서는 나중에 뒤에서 얘기할 건데요. 얘는 기본 글자에 들어가는 글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본 글자에 들어가는 것들을 이 기본자, 기본 글자에 들어가는 건 17자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자음자는 17자는 요걸 말한다. 그리고 요게 기본자가 되는 것이고, 가획에 한 번 가획, 두 번 가획해서 이런 글자들이 만들어졌다. 요 이체자는 가획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기본 글자에서 형태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들은 자, 여기 나와 있듯이 요 상형과 가획의 원리에 따라서 기본 글자를 만들었는데 뭘 상형했냐? 발음기간의 모양을 상형했다. 그래서 발음기간의 모양을 본떠가지고 기역, 니은, 미음, 비읍, 이응의 5글자를 만들었고 이런 기본 글자에다가 획을 각각 더해서 가획의 글자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병서의 원리는 나중에 병서라고 하는 건 나란히 쓰기라고 하는 건데 이건 뒤에서 얘기할 거니까요. 이 상형과 가획의 원리에 따라서 초성자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죠. 이제 중성의 원리인데요. 자, 이 중성도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 있죠. 상형의 원리와 상형의 원리와 합성의 원리에 따라서 글자를 만들었다. 얘도 상형을 하긴 했는데요. 이거는 뭔가 입모양이라든가 물리적인 대상들을 상형했다기보다는 하늘과 땅과 사람을 본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하늘의 둥근 모양을 본떠가지고 점이 됐고요. 땅의 평평한 모양을 본떠서 지가 됐고요.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본떠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본떠가지고 인이 되었다. 그래서 천지인 이게 각각 하늘과 땅과 사람을 본떠서 만드는 상형 글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합성의 원리는 이 천지인이라고 하는 기본 글자들을 합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천과 지, 그러니까 인과 지가 되겠죠. 인과 지에 요 천을 한 번 더하면 초출자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이렇게 더하거나 이렇게 더하거나 그러면 오아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지에다가 천을 한 번 더하고 인에다가 천을 한 번 더해서 이렇게 오아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한 번 더하면 초출자고요. 요 초출자에다가 천을 한 번씩 더 더하면 제출자가 됩니다. 다시 한번 만들어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초출자, 제출자. 그래서 이거 더 간단하죠, 여러분. 요 초출자와 제출자가 만들어지는 방식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요 한번 기본자에 천을 하나만 더하면 초출자. 기본 글자에 천을 2개 더하면 초출자에다가 천을 한 번 더 더하면 제출자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거죠. 중성자는 모음 글자가 만들어진 원칙이고요. 상형과 합성의 원리다. 상형을 하긴 했는데 천지인이라고 하는 좀 추상적인 대상, 삼재라고 하는 추상적인 대상을 상형했다. 그리고 요 추상적인 대상을 상형해서 기본자를 만든 다음에 한 번 더 해가지고 초출자, 거기 초출자에다가 천을 한 번 더 더해서 제출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중성의 원칙이고요. 이거 큰일 났네요. 이게 뭐죠? 자, 중성의 원칙이고요. 자, 이어서 이제 종성, 마지막 종성의 제자 원리입니다. 자, 이 종성은 따로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종성의 글자를 별도로 만들지 않고 초성으로 쓰는 글자를 다시 썼다. 그러니까 초성에 쓰는 자음 글자를 받침에도 썼다 이 얘기죠. 그래서 종성, 부용, 초성이라고 하는 원칙이 적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종성, 부용, 초성. 종성은 다시 쓴다.
초성을 이런 뜻이에요. 종성, 부용, 초성이라고 하는 원칙에서 자음 글자, 그러니까 받침 글자는 따로 만들지 않고 초성을 다시 가져다가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 원칙이 훈민정음의 창제시의 원칙인데 이 원칙은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어요. 이 원칙에 따라서 만들었지만 실제 중세국어 시기에는 훈민정음이 만들어질 때는 이 원칙이지만 실제 써보니까 발음상에서 8글자만 있으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원칙이 나오게 되냐면 이 종성, 부용, 초성이 실제로는 팔종성, 가조경이라고 하는 원칙으로 바뀝니다. 팔종성, 가조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8개의 소리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중세국어 시기에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이렇게 8글자가 받침에 썼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 중세국어의 표기 방식은 표음주의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표음주의는 발음을 그대로 글자로 옮겨 적는 건데 실제 발음을 해보니까 받침에 이 8개만 있으면 충분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훈민정음이 만들어졌을 때는 종성, 부용, 초성이라고 해서 초성의 글자들을 종성에 다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원칙이었는데 실제 써보니까 8글자만 있으면 됐던 거죠. 그래서 팔종성 가조경이었고 이제 근대국어 시기에 와서는 7종성법으로 바뀝니다. 7종성. 이게 글자가요. 제가 못 쓰는 거에 못 쓰는 게 20, 떨리는 게 한 80. 자, 그래서 근대국어는 7종성법으로 바뀌게 되는데 7종성법은 요 8종성법에서 디귿이 빠진 거예요. 왜? 디귿과 시옷의 발음이 헷갈리다가 발음상으로는 디귿으로 났지만 실제 표기상으로는 이제 시옷으로 썼다는 거죠. 그래서 요 디귿이 빠져가지고 7종성에서는 기역, 리을, 미음, 비읍, 자, 미음, 비읍, 시옷, 이응이라고 하는 요 7개만 받침 글자에 썼다는 거죠. 그게 7종성법인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의 변화 양상이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 이걸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건데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자, 이 종성 글자는 별도로 만들지 않았어요. 초성을 그대로 다시 가져다 썼고 그걸 우린 종성, 부용, 초성이라고 하는 원칙으로 얘기를 합니다. 종성, 부용, 초성. 종성은 다시 사용한다, 초성을, 요거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성, 부용, 초성의 원칙은 실제 쓰여지지 않았고 이게 실제 쓸 때는 팔종성법이라고 하는 게 쓰인 거예요. 팔종성법. 팔종성 가조경이라고 하는 원칙이 쓰였고요. 이 팔종성 가조경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근대국어 시기에 와서 7종성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따까따까따까 다 이렇게 팔종성, 종성, 부용, 초성의 원칙이었지만 팔종성 가조경, 팔종성법 중세국어 시기에 그리고 근대국어 시기에는 7종성법으로 바뀐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한글의 제자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확하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다음으로 문자의 운용인데요. 딱 요 페이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보시면 연서, 이어쓰기에서 연서에서 나오는데요. 위아래로 글자를 쓰는 거예요. 순경은 비읍, 순경은 미음, 뭐 순경은 피읍 해가지고 순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입술 가벼운 소리라고 하는데 브 이렇게 나오는 거라면 순경은 비읍은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부가 일반적인 비읍이라면 입술이 아주 살짝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 연서 표기는 실제 한글에서 사용된 연서 표기는 얘밖에 없어요, 여러분. 순경은 비읍만 한글에서 썼고 순경은 미음, 순경은 피읍, 순경은 싼 비읍 같은 경우에는 다 동국정운식 표기라고 해가지고요. 이상적인 중국 발음을 표기할 때 썼던 글자들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순경은 비읍 정도, 그러니까 연서라고 하는 게 이렇게 위아래로 쓰는 거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거기서 순경은 비읍만 한글에서 사용된 거고, 순경은 미음, 순경은 피읍, 순경은 싼 비읍 같은 경우에는 다 동국정운식 표기라고 해서 중국의 이상적인 한자음을 표기하기 위해서 사용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어서 나란히 쓰기 병서 아까 나왔었죠. 각자 병서와 합용 병서가 있는데요. 각자 병서는 말 그대로 똑같은 글자를 나란히 쓰는 겁니다. 뭐 현대국의 된소리 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글자를 나란히 쓰는 거고요. 합용 병서는 다른 글자를 나란히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서로 다른 자음 소리를 초성에 나란히 쓰는 것을 합용 병서라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초성에 자, 초성입니다, 여러분.
초성에 다른 글자를 나란히 쓰는 것을 어두자음군이라고 얘기해요. 어두자음군. 자음군. 아이고, 미치겠네, 아주. 어두자음군. 돈을 많이 벌어야 이걸 바꿀 텐데. 유튜브는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봉사하는 거죠, 여러분. 자, 어두자음군. 자, 이렇게 해서 어찌됐든 간에 초성에 이렇게 서로 다른 자음이 오는 것을 어두자음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각자병서와 합용병서는 전부 다 현대국어로 와서 된소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각자병서는 똑같은 글자 나란히 쓰는 거, 합용병서는 서로 다른 자음자를 나란히 쓰는 건데 현대국어로 와서는 다 된소리로 바뀌었다. 된소리가 되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뒤에 것의 된소리, 쌍기역으로 발음하면 되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쌍비읍으로 발음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소리의 된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얘는 뜻, 쓰다 이렇게 보면 되고, 얘는 비읍, 시옷, 기역은, 선생님 비읍, 시옷, 기역은 맨 뒤에 거, 깨다 뭐 이 정도로 읽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맨 뒤에 것에 된소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상황에 맞춰서 뭐 문맥에 맞게끔 바꿔서 읽어도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붙여쓰기인데요. 아주 쉽습니다. 뭐 부서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부서에는 우서와 하서, 그러니까 중성을 초성이 어디에 붙여 쓰느냐 이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문제로 한번 나왔었어요, 여러분. 모의고사 문제 한번 나왔었는데, 얘가 우서죠. 그러니까 초성의 오른쪽에 썼을 때 우서고요. 초성의 아래쪽에 썼을 때는 하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서 아니면 하서다. 아주 간단하죠? 중성은 초성의 오른쪽이나 아래에 붙여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걸 부서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문자 운용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별로 어려운 내용이 없죠. 사실 이거는 시험 문제로 거의 나오진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중세국어를 설명하기 위한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니까 이 정도로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은 좀 더 본격적으로 좀 자세한 어떤 근대 국어라, 고대 국어라든가 뭐 중세 국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